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토끼가 춤을 추던 그런 시절에 깊고 깊은 산골짜기 어느 작은 마을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신비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뒤로는 험준한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고 앞으로는 맑은 개울물이 사시사철 흐르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산에서 약초를 캐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기와집은 대대로 덕을 쌓아온 집안이라 하여 모두가 존경하는 집이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며느리 연화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시부모님을 친부모처럼 극진히 모시고 남편을 하늘처럼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연화의 뱃속에는 이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생명이 자라고 있었기에 온 가족의 기쁨과 걱정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매서운 찬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들판의 곡식들은 이미 모두 거두어들여 황량한 갈색 빛을 띠고 있었고 산짐승들도 긴 겨울잠을 준비하느라 분주히 움직이는 시기였습니다. 연화는 만삭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유독 입덧이 심하여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 귀한 잉어를 고아오고 산삼을 캐다 다려주어도 연화는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을 하며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며느리의 야윈 얼굴을 볼 때마다 집안 어른들의 한숨은 깊어만 갔고 연화 자신도 뱃속의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밤마다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연화는 꿈속에서 몽롱한 안개 사이로 푸르게 빛나는 대나무 숲을 보았습니다. 꿈속의 대나무 숲은 마치 선계처럼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고 그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달콤하고 시원한 향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연화는 문득 입안에 침이 고이며 그토록 먹지 못하던 음식이 간절하게 생각났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아삭하고 시원한 죽순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는 바야흐로 초겨울이라 땅은 얼어붙기 시작했고 봄에나 돋아나는 죽순을 구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연화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한번 머릿속에 박힌 죽순의 이미지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하게 동이 터오는 것을 바라보며 연화는 자리에 누워 뒤척였지만 뱃속의 아이가 마치 죽순을 달라고 보채기라도 하듯 툭툭 발길질을 해대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연화는 가족들이 모두 잠든 사이에 조용히 일어나 옷을 챙겨 입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꺼운 무명천으로 배를 단단히 감싸고 솜을 두툼하게 누빈 저고리를 걸친 뒤 머리에는 남편이 사다 준 따뜻한 쓰개를 썼습니다. 혹시라도 시부모님이 깨실까봐 발소리를 죽여가며 부엌으로 들어가 작은 호미 하나와 망태기를 챙겨 들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배부 깊숙이 들어와 정신을 맑게 깨웠지만 한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했습니다. 연화가 대문을 나서자 마을은 짙은 안개에 휩싸여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마을 뒷산 깊은 곳에 자리한 오래된 대나무 숲이었는데 그곳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영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대나무 숲에는 천년 묵은 이무기가 산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길을 잃은 나그네가 도깨비에게 홀려 며칠을 헤매다 나왔다는 흉흉한 소문도 돌았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어미의 강인한 마음이 연화의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지만 연화는 뱃속의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며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바스락거리는 낙엽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올 때마다 연화는 흠칫 놀라 주위를 둘러보곤 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지만 그녀는 잠시 바위에 걸터 앉아 쉬면서도 오직 죽순 생각만을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몸의 피로보다는 정신이 또렷해지는 기분이 들었고 어디선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묘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연화가 대나무 숲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중천에 떠올랐으나 숲안은 빽빽한 대나무들로 인해 어둑어둑했습니다. 대나무들이 바람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마치 수천 명의 사람이 속삭이는 듯한 기묘한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숲 전체를 감싸고 있는 서늘한 기운은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연화는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는 망태기를 고쳐매며 숲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대나무 숲 바닥에는 누렇게 마른 대나무 잎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로 간혹 뾰족하게 솟아오른 바위들이 보일 뿐 죽순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포기하지 않고 숲 깊은 곳으로 더 들어가며 땅바닥을 샅샅이 살폈지만 겨울 대나무 숲에서 푸른 생명을 찾는 것은 역시나 무리인 듯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가면 뱃속의 아이가 실망할 것 같아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한 골짜기 쪽에서 희미하게 하얀 서광이 비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홀린 듯 그 빛을 따라 대나무 숲을 헤치고 나아갔는데 그곳에는 주변의 대나무보다 훨씬 굵고 검은 대나무들이 원을 그리며 자라나 있었습니다. 그 검은 대나무들 한가운데에 마치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다듬어 놓은 듯한 평평한 바위가 있었고 그 위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는데 바위 위에는 어른 허벅지보다 더 굵은 하얗고 긴 물체가 밀리를 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 뱀의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온몸이 눈처럼 하얀 비늘로 덮여 있었고 둥글게 말린 몸통 위로 고개를 살짝 쳐들고 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거대한 백사 바셔였습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다리가 땅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달리 연화의 시선은 그 하얀 물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백사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살아있는 생물이라기보다는 마치 아주 오래된 조각상처럼 고요하고 정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두려움을 억누르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표면에서는 은은한 광채가 흘러나와 주변을 밝히고 있었고 뱀 특유의 비릿한 냄새 대신 그윽하고 향긋한 솔향기 같은 것이 풍겨왔습니다. 연화는 뱃속의 아이가 발길질을 멈추고 편안해하는 것을 느끼며 알 수 없는 용기를 얻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 하얀 물체의 표면을 만져보았습니다. 손끝에 닿은 감촉은 차가운 뱀의 살칸이 아니라 따뜻하고 매끄러우면서도 단단한 나무의 질감이었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뱀이 아니라 뱀의 형상을 한 기이한 식물에 뿌리거나 혹은 대나무의 변종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김새가 너무나도 정교하여 뱀의 비늘 하나하나 감고 있는 체리의 곡선, 심지어 살짝 벌린 입 모양까지 완벽하게 백사를 닮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이것이 산신령님이 자신의 정성을 갸륵하게 여겨 내려주신 귀한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을 가져가면 뱃속의 아이와 시어머니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마을까지 가져갈지가 문제였습니다. 그 크기가 워낙 거대하여 웬만한 장정 혼자서도 들기 버거울 정도였고, 무엇보다 뱀의 형상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보면 기겁을 하고 흉물이라며 없애려 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잠시 고민에 빠졌지만 곧 결심을 굳히고 입고 있던 겉치마를 벗어 바닥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그 하얀 물체를 굴려 치마 위에 올린 뒤 보이지 않게 단단히 감싸 묶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신기하게도 그것을 짊어지자 몸속 깊은 곳에서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망태기에 흙과 낙엽을 채워 위장을 하고 그 위에 하얀 물체를 싼 보따리를 얹어 마치 횟감을 해오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웠는데 혹시라도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라도 하면 귀한 물건이 상할까봐, 그리고 혹시라도 보따리가 풀려 그 형상이 드러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무렵 연화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날이 추워 길에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저녁 밥 짓는 연기만이 집집마다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집 대문 앞에 도착한 연화는 심장이 터질 듯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조심스럽게 빗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고 부엌에서는 시어머니와 하인들이 저녁 준비로 분주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재빨리 뒤뜰에 있는 낡은 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쓰지 않는 농기구와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곳이라 평소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은밀한 장소였습니다. 연화는 광문을 열고 가장 안쪽 거적들이 쌓여있는 구석에 자신이 가져온 하얀 물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멍석과 지푸라기로 꼼꼼하게 덮어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게 위장했습니다. 광문을 닫고 나오는 연화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것이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집안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대단한 비밀을 품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뱀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만약 누군가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집안에 큰 파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불안감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태연한 척 부엌으로 향하며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걱정 말거라. 어미가 이 비밀을 목숨 걸고 지킬 테니. 부엌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몸도 무거운 아이가 하루 종일 어디 갔다가 이제야 오는 게냐 걱정돼서 혼났다. 연화는 죄송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입맛이 없어 산책을 좀 다녀왔습니다. 걱정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상기된 얼굴과 흙투성이가 된 치마를 의아하게 쳐다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연화는 숭늉을 받아 마시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지만 뒤뜰 광에 숨겨둔 하얀 뱀의 형상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창밖에는 사풍이 불어 문풍지가 떨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는 남편이 코를 골며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조용히 일어나 앉아 방문을 살짝 열고 뒤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광은
겉보기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고요해 보였지만 연화의 눈에는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서기가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이 비밀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하얀 물체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지 궁금증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이튿날 아침부터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던 노인이 어제 낮에 대나무 숲 쪽에서 거대한 흰 빛기둥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이 노하셨다느니, 길조라느니 하며 웅성거렸고, 그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가 연환의 집안 하인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참모가 글쎄, 뒷산 대나무 숲에 용이 승천했다는 소문이 있대요. 무서워서 원 하며 몸을 떨자 연화는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더니 연화의 사촌 시누이인 금옥이 요란하게 들어왔습니다. 금옥은 평소에도 말이 많고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이라 연화가 어려워하는 상대였습니다. 금옥은 들어오자마자 마루에 걸터 앉으며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언니 마을 소문 들었어. 대나무 숲에 괴물이 산대. 근데 내가 오다가 점쟁이 할멈을 만났는데 그 괴물이 우리 마을 어느 집으로 숨어들었다지. 뭐야, 금옥의 말에 연화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손에 쥐고 있던 치마폭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금옥은 연화의 안색이 나쁜 것을 눈치채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언니, 어디 아파?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해? 혹시 뭐 찔리는 거라도 있어? 연화는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아니야. 입덧 때문에 속이 안 좋아서 그래.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래, 그럼 몸조리 잘해. 난 뒤뜰에 가서 곶감이나 좀 잘 말랐나 봐야겠네. 금옥이 뒤뜰로 향하자 연화의 심장은 멈출 것만 같았습니다. 뒤뜰에는 바로 그 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다급하게 금옥을 불러 세우려 했지만 금옥은 이미 부엌문을 나서 뒤뜰로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헐레벌떡 마루를 내려와 금옥의 뒤를 쫓았습니다. 아가씨, 거기는 먼지가 많아서 가면 안 돼요. 연화가 소리쳤지만 금옥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광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광문 틈 사이로 삐져나온 지푸라기를 보며 금옥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 여기 정리를 좀 해야겠네. 근데 저건 뭐지? 금옥의 손이 광문의 고리에 닿는 순간 연화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금옥은 광문을 열게 될까요?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거대한 흰 뱀의 형상을 보게 된다면 어떤 사단이 벌어질까요? 겨울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마당의 낙엽들을 회오리처럼 흩날렸고 연화의 위태로운 비밀은 풍전등화와 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뒤덮은 짙은 안개처럼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이 집안 전체를 감싸 안으며 이야기는 점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금옥의 손이 낡고 녹슬어 거뭇거뭇한 광문고리에 닿는 그 찰나의 순간 연화는 마치 자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만삭의 몸이라는 사실조차 잊은 채 비호처럼 몸을 날려 금옥의 팔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연화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깜짝 놀란 금옥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잡고 있던 문고리를 놓치며 엉덩방아를 떼물 뻔했습니다. 연화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안 됩니다. 그곳에는 쥐들이 들끓어서 함부로 문을 열면 온 집안에 쥐벼룩이 퍼질 것입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금옥은 자신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옷매무새를 다듬더니 불쾌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연화를 쏘아보았습니다. 아니, 언니 쥐가 있으면 하인을 시켜 잡아야지. 왜 그렇게 기겁을 하고 막아서 마치 남들이 보면 안 될 흉물이라도 숨겨둔 사람처럼 말이야. 금옥의 날카로운 지적에 연화는 말문이 막혔지만 애써 태연한 척 미소를 지어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금옥은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광 쪽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한 줄기 햇살이 광 내부의 어둠을 가르고 있었는데 금옥은 그 틈새로 눈을 가져다 대고 안을 훔쳐보려 했습니다. 연화가 다시 말릴 새도 없이 금옥은 광문에 난 옹이구멍으로 눈을 들이밀었고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두컴컴한 광 안쪽 멍석 밑으로 삐져나온 희끄무레한 물체가 어렴풋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 평범한 농기구나 곡식 자루와는 다른 매끄럽고 차가운 광택을 띠고 있었으며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비늘처럼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금옥은 숨을 헉 들이키며 뒷걸음질 쳤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언니, 저게 뭐야? 저 하얗고 번들거리는 거 말이야. 뱀 비늘 같기도 하고 무슨 짐승 껍질 같기도 한데 도대체 저 안에 뭘 들여놓은 거야? 연화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끝이라는 생각에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아가씨도 참. 저건 친정에서 보내주신 귀한 박이에요. 하얀 박이라서 껍질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겨울에 탕국 끓여 먹으면 보약이 따로 없다기에 시어머니께 깜짝 선물로 드리려고 몰래 숨겨둔 것인데 아가씨 때문에 다 들통나 버렸네요. 연화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둘러댔지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금옥이 과연 이 어설픈 거짓말을 믿어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금옥은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으로 광과 연화를 번갈아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박이라고 세상에 저렇게 뱀 비늘처럼 징그럽게 생긴 박이 어디 있어? 그리고 박에서 무슨 빛이 난다는 거야? 금옥은 다시 한번 문고리를 잡으려 했지만 때마침 불어닥친 매서운 칼바람에 몸을 움츠리며 투덜거렸습니다. 에이, 추워라. 아무튼 수상해. 아주 수상해. 나중에 어머니 오시면 내가 다 말씀드릴 거야. 언니가 이상한 걸 광에 숨겨두고 문도 못 열게 한다고. 금옥은 씩씩거리며 몸을 돌려 안채로 향했고 연화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한꺼번에 내쉬며 광문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금옥이 사라진 뒤에도 연화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광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자신이 가져온 그 하얀 물체는 여전히 고요하게 그러나 기이한 존재감을 뿜어내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멍석 아래로 살짝 드러난 부분은 금옥의 말대로 마치 거대한 뱀의 몸통처럼 보였고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나는 그 자태는 신비롭다 못해 두려움마저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의 빗장을 단단히 지르고 혹시라도 누가 볼세라 주변의 집더미를 긁어모아 문틈을 꼼꼼하게 막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평소와 달리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상 앞에서도 식구들은 말없이 숟가락질만 할 뿐이었고, 시어머니의 눈치는 평소보다 훨씬 엄격해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밥상 물리기 무섭게 금옥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낮에 제가 아주 기가 막힌 꼴을 봤지 뭐예요. 언니가 뒤뜰 광에다가 뭘 숨겨놨는데 제가 보기엔 영락없는 구렁이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언니는 그걸 박이라고 우기면서 문도 못 열게 막더라니까요. 금옥의 말에 시어머니의 숟가락이 멈췄고 날카로운 눈빛이 연화에게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근엄한 목소리로 연화를 추궁했습니다. 아가, 그게 사실이냐? 집안에 들이지 말아야 할 것을 들인 게야. 안 그래도 요즘 마을에 대나무 숲, 괴물 이야기가 돌아 뒤숭숭한데 내가 광에 숨긴 것이 대체 무엇이냐? 연화는 밥상을 앞에 두고 무릎을 꿇으며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당치 않습니다. 그저 몸에 좋은 약재를 구하여 잠시 보관 중일 뿐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아 보여드리지 못한 것이지. 결코 집안에 해가 될 물건은 아닙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연화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곰방대를 탁탁 털었습니다. 내가 평소에 허튼 짓을 할 아이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이번 일은 영 찜찜하구나. 옛말에 집안에 뱀이 들어오면 재물이 나가거나 곡소리가 난다고 했다. 만약 내가 숨긴 것이 부정한 것이라면 당장 내다 버려야 할 것이다. 시어머니의 엄포의 연화는 고개를 깊이 숙일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금옥은 옆에서 코웃음을 치며 거봐요. 어머니, 당장 내일이라도 머슴들 시켜서 광문을 뜯어봐야 한다니까요. 라고 부추겼고 연화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방 안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삭풍이 윙윙거리며 불어대고 멀리서 들려오는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유난히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뒤뜰 쪽에서 집 지키는 누렁이가 컹컹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하던 개가 마치 무언가를 보고 겁에 질린 듯 혹은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 쉬지 않고 짖어대자 집안 식구들이 하나둘 잠에서 깨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불안한 마음에 벌떡 일어나 겉옷을 걸치고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보니 찬바람이 쌩쌩 불어와 볼을 때렸고 누렁이는 뒤뜰 광 쪽을 향해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춘 채 끊임없이 짖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다가가 누렁아, 조용히 해라. 괜찮다. 하며 달래보았지만 개는 뒷걸음질 치며 연화의 곁으로 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개의 눈은 광문 틈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는데 마치 그 안에서 무언가 거대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소름이 돋아 팔을 문지르며 광 쪽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광문 틈으로 푸르스름한 안개가 새어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안개는 매우 희미했지만 분명히 광 안에서 시작되어 문틈을 타고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놀라 입을 틀어막으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집안에서 평생을 일해온 늙은 하녀 삼월 할멈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삼월 할멈은 허리가 굽고 눈이 침침했지만 집안의 대소사를 꿰뚫고 있는 지혜로운 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패인 주름진 얼굴로 연화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연화는 삼월 할멈에게 자신의 비밀을 들킬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할멈은 놀라거나 의심하는 기색 없이 그저 따뜻하고 고요한 눈빛으로 연화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할멈은 연화의 곁으로 다가와
쭈글쭈글한 손으로 연화의 차가운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낮고 걸걸한 목소리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작은 아씨, 너무 겁먹지 마시구려. 내 어제 새벽에 아씨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연화는 심장이 댔는 듯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다녀왔다고 생각했는데 3월 할멈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으며 할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할멈,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저것은 흉물이 아닙니다. 제 뱃속의 아이가 간절히 원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시어머니나 아가씨가 알면 당장 내다 버릴 텐데. 그러면 큰일이 납니다. 연화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3월 할멈은 연화를 일으켜 세우며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압니다. 알아요. 내 눈이 비록 침침해도 영물 링우과 흉물 숑울은 구분할 줄 안다오. 아씨가 가져온 것은 뱀의 탈을 썼으나 뱀이 아니요. 찬 기운을 내뿜으나 속은 뜨거운 불덩이 같은 것입니다. 할멈은 지팡이로 광 쪽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은 겉모습에 쉽게 속는 법이지요. 때가 될 때까지, 그 껍질이 스스로 벗겨질 때까지는 꾹 참고 견디셔야 합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수록 뿌리는 더 깊게 박히는 법이니. 할멈의 말은 알쏭달쏭했지만 연화의 가슴속 깊은 곳에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껍질이 스스로 벗겨질 때까지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연화는 되묻고 싶었지만 할멈은 밤 공기가 차니 어서 들어가시오. 뱃속의 아기씨가 춥다고 보채겠소. 라는 말만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할멈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한번 광문을 단단히 확인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할멈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밤새 산에서 들려온 괴상한 소리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바빴습니다. 어젯밤에 들었어. 대나무 숲에서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땅이 울리더라고. 그뿐이야 우리 집 소가 밤새 외양간을 들이받고 난리를 쳤어. 분명 산에 사는 이무기가 내려온 게야. 이런 소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장되어 급기야는 흰뱀 요괴가 마을의 어느 집에 숨어들어 사람의 간을 빼먹으려 한다는 괴담으로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이 소문을 놓칠 리 없는 금옥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와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요괴가 우리 마을에 숨어들었다는데 그게 아무래도 우리 집 광에 있는 그거 같아요. 어젯밤에 누렁이가 짖은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라고요. 금옥의 목소리는 담장을 넘을 듯 컸고 마당을 쓸던 머슴들도 수군거리며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뒤뜰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마치 폭풍전야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머슴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자네도 느꼈나? 뒤뜰 근처만 가면 목덜미가 서늘하고 이상한단 냄새가 나지 않던가. 맞아. 그리고 광 안에서 무슨 숨소리 같은 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작은 아씨가 뭘 잘못 들여온 게 분명해. 하인들은 이제 뒤뜰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고, 물을 길어오거나 장독대에 갈 때도 멀리 돌아가는 등 집안일마저 차질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고, 모든 화살이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자 금옥은 더욱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을에 용하다는 무당이라도 불러와 굿을 해야 한다고 설레발을 쳤고, 시어머니도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듯 심각한 표정으로 고심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연화를 불러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아가, 마을 인심이 흉흉하고 집안 꼴이 말이 아니구나. 네가 정령문을 열지 않겠다면 내일 아침에 남정네들을 시켜 강제로라도 문을 열어 확인을 해야겠다. 이것은 가장이신 시아버님의 뜻이기도 하니 거역할 생각 말아라. 청천벽력 같은 통보의 연화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고, 사람들은 광 속에 있는 하얀 뱀의 형상을 보고 기절초풍할 것이 뻔했습니다. 아무리 설명하려 해도 공포에 질린 사람들 귀에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연화는 뱃속의 아이를 어루만지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가야, 어미가 어떻게 해야 너를 지킬 수 있겠니? 제발 지혜를 다오. 그때 광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섞여 진한 대나무 향기가 연화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어제보다 훨씬 더 강하고 맑은 향기였는데 마치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다시 밤이 찾아왔지만 이 밤은 어제보다 더욱 길고 고통스러운 밤이 될 것 같았습니다. 금옥은 내일이면 자신의 말이 맞았음이 증명될 것이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연화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광 속에 있는 존재는 과연 연화를 파멸로 이끌 흉물일까요? 아니면 3월 할멈의 말처럼 집안을 일으킬 영물일까요? 담장 너머로 스며드는 달빛만이 고요하게 뒷뜰을 비추는 가운데 광 안에서는 미세한 균열의 소리가 틱, 틱 하고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을 감싸고 있는 긴장감은 더욱 팽팽해져만 갔습니다.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게 만드는 겨울바람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는 울음소리처럼 들려왔고, 기와 지붕 위로 스치는 나뭇가지 소리는 날카로운 비명처럼 느껴져 사람들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지만 온몸의 감각은 오직 뒷뜰 광 쪽으로 쏠려 있어 잠들 수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오늘따라 유난히 격렬하게 움직이며 어미의 불안을 함께 느끼는 듯 했는데, 그 움직임이 통증보다는 마치 다가올 싸움을 준비하라는 신호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날이 밝지 않기를 바랐지만 야속한 시간은 쉼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자정을 넘어서자 기이한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하게 느껴지던 그 향기가 이제는 방문 틈을 타고 들어와 방 안을 가득 채울 정도로 진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금옥이 말했던 비릿한 피냄새나 썩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옆에 피어난 난초 향기 같기도 하고, 오래 묵은 소나무에서 배어나오는 송진 냄새 같기도 한, 머리를 맑게 해주는 청아한 향기였습니다. 연화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그 향기를 음미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향기를 맡자 지끈거리던 두통이 사라지고 요동치던 심장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건너방에 있던 금옥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잠기가 밝은 금옥은 코를 킁킁거리며 잠에서 깨어나더니 이내 비명을 지르며 불을 켰습니다. 어머니 일어나 보세요. 이 냄새 좀 맡아보세요. 그 요물이 드디어 도끼를 뿜어내나 봐요. 숨이 막혀 죽겠어요. 금옥의 호들갑스러운 목소리에 안채에 불이 하나둘 켜졌고, 자다 깬 시어머니도 기침을 하며 마루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천식으로 고생하여 밤잠을 설치곤 했는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기침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옥이 하도 난리를 치는 통에 시어머니도 덩달아 겁을 먹고 코를 틀어막으며 이게 무슨 궤변이냐. 정말 도끼라도 퍼진 게냐 하며 당황해했습니다. 금옥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꽁꽁 싸매고 마당으로 뛰쳐나와 머슴들을 깨웠습니다. 다들 일어나 당장 횃불을 밝혀 저 광에서 독가스가 나오고 있다고. 우리가 오늘 밤 다 죽게 생겼어. 졸린 눈을 비비며 나온 머슴들은 영문도 모른 채 허둥지둥 횃불을 찾았고 붉은 불빛이 어지럽게 마당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의 그림자가 춤을 추듯 일렁이며 광 쪽을 비추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광 주변으로 희뿌연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광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짙은 석이 리치가 찬 공기와 만나 만들어낸 수증기였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요괴의 입김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사랑방에 계시던 시아버지마저 의관을 정제하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평소 과묵하고 점잖으신 시아버지는 마당의 난리통을 보며 혀를 차셨지만 광 쪽에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고는 굳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밤중에 이게 무슨 소란들이냐. 채통 없이 다들 못하는 짓들이야. 시아버지의 호통의 머슴들은 횃불을 내리며 주춤거렸지만 금옥은 쪼르르 달려가 시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아버님, 저것 보세요. 저 도끼를요. 언니가 숨겨둔 괴물이 우리를 다 죽이려 한다니까요. 당장 저 문을 부수고 괴물을 잡아야 해요. 연화는 더 이상 방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여 옷을 단정히 입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오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그 눈빛들은 예전의 따뜻한 이웃이나 가족의 눈빛이 아니라 마치 마녀를 바라보는 듯한 차갑고 두려운 눈빛들이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시아버지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소녀 연화 문안드립니다. 밤중에 소란을 일으켜 송구하오나 저 기운은 도끼가 아닙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십시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평소 누구보다 아끼던 며느리였지만 눈앞에 펼쳐진 기이한 현상과 가족들의 공포를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뒷짐을 지고 광 쪽을 바라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야, 나는 너를 믿고 싶다. 허나 가장으로서 집안의 안위를 살피는 것이 내 의무다.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식구들이 공포에 떨고 있으니 이 의혹을 풀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다. 날이 밝는 대로 저 문을 열어 젖히고 만천하에 진실을 밝힐 것이다. 만약 내 말대로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다행이겠지만 흉물이라면 내 손으로 처단하겠다. 시아버지의 말은 단호했고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엎드린 채 눈물만 흘릴 뿐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광 안에서 우지끈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굵은 나무가 부러지거나 단단한 껍질이 깨지는 듯한 둔탁하고 큰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머슴 하나가 횃불을 떨어뜨렸고 금옥은 악놈이 나오려나 봐요 하고 비명을 지르며 시어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누렁이도 꼬리를 말고 낑낑거리며 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갔고 집안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 것 같았습니다. 3월 할멈이 말했던 껍질이 벗겨질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을 열면 껍질을 벗고 있는 흉측한 모습만 보일 뿐 그 안의 진면목은 보이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연화는 속으로 애가 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좋을 텐데. 그러나 상황은 연화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머슴들에게 명하여 도끼와 몽둥이를 준비하게 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광 주변을 포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새벽닭이 태를 치며 울기 시작하자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연환의 집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에서 밤새 불이 켜져 있더니 무슨 일이 났나 봐. 요괴 잡는 날이라며 구경 가세. 소문은 발이 달린 듯 퍼져나가 아침이 되자 마당 안은 집안 사람들로, 담장 밖은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는 마치 벌떼가 날아다니는 듯 윙윙거렸고, 모두의 호기심 어린 눈은 굳게 닫힌 광문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시아버지는 결단을 내린 듯 머슴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건장한 머슴 2명이 도끼와 쇠스랑을 들고 조심스럽게 광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금옥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조심해 튀어나올지도 몰라 라고 소리치며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광문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강렬했습니다. 안 됩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이 문을 열면 우리 집안의 복이 달아납니다. 제발 며칠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연화의 필사적인 저항에 머슴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주춤거렸습니다. 평소 인자하던 작은 아씨가 저토록 결사적으로 막아서니 차마 밀쳐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비켜라. 네가 정령 집안을 망하게 할 셈이냐.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그 위험한 물건 옆에서 당장 떨어지거라. 시어머니도 안타까운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며 외쳤습니다. 아가, 왜 이리 고집을 피우느냐. 아버님 말씀 듣고 이리 오너라. 내 몸 상할까 겁난다. 연화는 문고리를 등 뒤로 잡고 버텼지만 건장한 머슴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의 호통에 머슴 하나가 연화의 팔을 잡아 끌어 옆으로 비키게 했고, 다른 한 명은 광문의 빗장을 향해 도끼를 들어 올렸습니다. 연화는 끌려나가는 와중에도 안 돼요. 안 돼 하며 절규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털썩 주저앉아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도끼가 빗장을 내리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광 안에서 아까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구구구.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용이 꿈틀거리는 듯한 진동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머슴은 기겁하여 도끼를 떨어뜨리고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어이쿠, 지진인가봐 하며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담장 너머에 있던 사람들조차 담벼락이 무너질까봐 멀리 도망갔습니다. 광문은 누구도 손대지 않았는데 덜컹거리며 스스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옥은 기절초풍하여 바닥에 엎드리며 살려주세요. 요괴가 나왔어요. 라고 비명을 질렀고, 시어머니도 공포에 질려 시아버지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광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만 가장으로서 끝까지 확인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광문 틈 사이로는 이제 하얀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는데 그 빛은 너무나 강렬하여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을 부시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어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빛이 파괴의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억지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음을, 저 안에 있는 존재는 스스로 세상에 나올 준비를 마쳤고, 이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는 것을. 연화는 눈물을 닦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차라리 나오세요. 나와서 당신이 괴물이 아님을, 우리를 해칠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세요. 갑자기 광 안에서 들려오던 진동이 뚝 그치더니 사방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기익하는 소리와 함께 광문의 빗장이 스르르 풀려나갔습니다. 안쪽에서 무언가가 밀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양쪽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컴컴했던 광 내부에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가자 그 안에 웅크리고 있던 거대한 형체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하얀 비늘이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비늘들은 마치 갑옷처럼 단단해 보였고 그 사이사이로 신비로운 푸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뱀이다. 진짜 큰 뱀이다. 라고 수군거리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금옥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이리를 틀고 있는 그 거대한 몸집은 광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고, 망했네. 우리 집안은 이제 망했어. 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완전히 활짝 열리고 그 형체의 전체 모습이 드러나자 사람들의 비명은 점차 탄성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것은 뱀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꿈틀거리는 징그러운 살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겉껍질이 바닥에 수북이 떨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드러난 속살은 눈부시게 하얀 옥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부분에는 뱀에게는 없는 사슴의 뿔을 닮은 기이한 돌기가 솟아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뱀이 아니라 마치 승천하기 직전의 용이 웅크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물체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인이었고 젊은 시절 약초꾼들을 따라다니며 기이한 식물들을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저것은...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광안을 가리키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3월 할멈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와 시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대감마님,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천년에 한 번 대나무 숲의 전기를 받아 태어난다는 전설의 영약. 백룡죽, 발용죽이옵니다. 사람들은 백룡죽이라는 말에 어리둥절해하며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뱀이 아니라 대나무라고 저렇게 생긴 대나무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그것은 분명 거대한 나무 뿌리의 형상이었습니다. 뱀의 비늘처럼 보였던 것은 대나무 뿌리의 마디마디였고 꿈틀거리는 듯한 곡선은 뿌리가 흙을 뚫고 자라나며 생긴 자연스러운 굴곡이었습니다. 밤새 들렸던 우지끈 소리는 그 뿌리가 성장하면서 딱딱한 겉껍질을 깨트리는 소리였고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는 천하일미의 약성을 품은 대나무 수액의 향기였던 것입니다. 금옥은 입을 딱 벌리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괴물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이 실은 보기만 해도 수명이 늘어난다는 전설 속의 보물이었다니.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통곡도 뚝 그쳤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리가 풀려 바닥에 앉은 채로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은 하염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뱃속 아이도 이제는 편안한지 얌전하게 잠잠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광 안으로 들어가 그 거대한 백룡죽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 위엄은 더욱 대단했습니다. 표면에는 이슬이 맺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고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늙은 그의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듯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그 귀한 영물에 절을 올렸습니다. 조상님들께서 우리 집안에 이런 큰 복을 내려주시다니. 그리고 우리 며느리 연화의 지극정성이 하늘에 닿았구나.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순식간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와, 저게 그 귀하다는 백룡죽이야. 연화 아씨가 산신령의 점지를 받은 게 분명해. 저 집안은 이제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겠구먼. 욕하고 비난하던 입들은 이제 칭송과 부러움의 말을 쏟아내기에 바빴습니다. 3월 할멈은 연화에게 다가와 어깨를 다독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씨,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지요. 연화는 눈물 젖은 눈으로 할멈을 올려다보며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귀한 보물을 어떻게 써야 할지, 그리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금옥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집안에는 또 다른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백룡죽의 신비로운 자태 앞에서 순식간에 경외의 침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광 안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그동안 집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멍하니 서 있는 마을, 사람들과 담장, 너머의 구경꾼들을 향해 섰습니다. 평소에는 무뚝뚝하던 그의 얼굴에 넉넉하고 온화한 미소가 번지자 사람들은 그제야 긴장을 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한 번 크게 하여 좌중에 이목을 집중시킨 뒤 위엄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것은 요괴나 흉물이 아닙니다. 하늘이 우리 마을에 그리고 우리 집안에 내려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고 듣는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흉흉한 소문으로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여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허나 이 모든 것은 지극정성으로 시부모를 모시고 집안을 위하려는 며느리의 효심이 만들어낸 결과이니 부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아버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고 말고 연화씨, 효심이야, 하늘이 알지 하는 칭송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돌을 던질 듯 험악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모두가 연화의 덕을 칭송하며 앞다투어 축하 인사를 건네기에 바빴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의 해소를 넘어 연화가 그동안 쌓아온 덕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들뜬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냉철함을 유지했습니다. 귀한 물건이 드러난 이상 사람들의 호기심과 욕심이 자칫 화를 부를 수도 있음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백룡죽은 약효가 뛰어나나 다루기가 매우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갈무리하지 않으면 그 기운이 흩어질 수 있으니 이웃 여러분께서는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시고 나중에 좋은 날을 잡아 떡과 술을 대접하겠습니다. 그의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축객령에 마을 사람들은 아쉬운 입맛을 다시면서도 하나둘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래, 귀한 약재라니 조심해야지.
나중에 꼭 구경시켜줘요. 사람들은 뒷말을 남기며 대문을 나섰고 왁자지껄하던 마당은 다시금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머슴들이 대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자 집안에는 가족들과 3월 할멈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시선이 사라지자 그동안 억눌려 있던 집안 내부의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뒷짐을 지고 마당 한가운데 서서 마루 기둥 뒤에 숨어 눈치만 보고 있는 금옥을 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금옥은 아버지의 시선을 피하며 몸을 비비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죄지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금옥을 불렀습니다. 금옥아, 이리 나와 보거라. 그 목소리에는 화가 섞여 있지 않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서늘함이 담겨 있어 금옥은 주뼛거리며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금옥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앞에 서자 시아버지는 혀를 차며 꾸짖었습니다. 내가 입이 가볍고 생각이 짧은 줄은 알았으나 이토록 경거망동할 줄은 몰랐구나. 내 올케가 뱃속에 아이를 가진 몸으로 그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올 때의 심정을 헤아리지는 못할 망정. 요견이 흉물이니 하며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뻔했어. 만약 오늘 내가 내 말만 듣고 저 귀한 것을 도끼로 내리찍었다면 어찌 되었겠느냐. 천년의 영약이 한순간에 객감이 되고 우리 집안은 하늘의 벌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 시아버지의 추상 같은 호통에 금옥은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금옥은 억울함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항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도 정말 무서워서 그랬어요. 언니가 광문을 못 열게 하고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고 뱀 비늘 같은 게 보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잘못될까봐. 그녀의 말은 변명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솔직한 공포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려움은 눈을 가리지만 믿음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보여주는 법이다. 너는 내 올케를 믿지 못했고 그 불신이 내 눈을 멀게 하여 보물을 괴물로 보게 한 것이다. 당장 올케에게 사과하지 않고 못하느냐. 그때 바닥에 앉아 숨을 고르던 연화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시아버지와 금옥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연화는 퉁퉁 부은 눈으로 시아버지를 올려다보며 간곡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고정하십시오. 아가씨 탓만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상의드렸더라면 이런 오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혼자서 공을 세우려는 욕심에 그리고 혹시라도 믿어주지 않으실까 하는 두려움에 이를 키운 제 불찰이 큽니다. 아가씨는 그저 집안을 걱정하는 마음에 그리하신 것이니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연화는 오히려 금옥을 감싸며 자신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연화의 따뜻한 말에 금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언니하고 소리치며 연화의 품에 안겨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언니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무서워서. 그리고 언니가 나만 따돌리는 것 같아서 샘이 나서 그랬어. 금옥은 어린아이처럼 콧물 눈물을 쏟아내며 그동안의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연화는 그런 신우이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래, 안다. 내 마음 다 알아. 이제 괜찮아. 무서운 괴물은 없고 우리에겐 복덩이만 남았잖니. 두 사람의 화해를 지켜보던 시어머니도 눈시울을 붉히며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 나도 미안하구나. 시엄이라는 사람이 며느리를 믿어주지 못하고
굿을 하네 마네 했으니 내 얼굴이 화끈거려 너를 볼 면목이 없구나.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연화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건강이 좋아지실 징조라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주세요. 집안을 감싸고 있던 날, 선 긴장감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온기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헛기침을 하고는 분위기를 전환했습니다. 자, 이제 울음은 그치고 저 귀한 백룡죽을 어찌할지 논의해보자. 이때 뒤에 물러나 있던 3월 할멈이 지팡이를 짚고 나섰습니다. 할멈은 백룡죽에 관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대감마님, 백룡죽은 쇠가 닿으면 약효가 사리지니 절대 칼을 써서는 안 됩니다. 대나무 칼이나 나무 주걱으로 조심스럽게 껍질을 벗겨내고 그 속살을 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나오는 뽀얀 진액은 한 방울도 땅에 흘려서는 안 되옵니다. 할멈의 조언에 따라 시아버지는 머슴들에게 대나무를 깎아 칼을 만들게 하고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가장 큰 가마솥을 걸고 물을 끓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집안은 다시 분주해졌지만 어젯밤의 공포 어린 소란과는 전혀 다른 활기찬 분주함이었습니다. 연화는 만삭의 몸이었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부엌에서 깨끗한 배보자기를 준비했고 그 목도 언제 울었냐는 듯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지런히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머슴들은 조심스럽게 광에서 백룡죽을 마루로 옮겨왔습니다. 햇빛 아래 드러난 백룡죽의 모습은 더욱 경이로웠습니다. 겉껍질이 저절로 툭툭 떨어져 나갈 때마다 드러나는 하얀 속살은 마치 갓 쪄낸 떡처럼 윤기가 흘렀고 그 향기는 마당을 넘어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3월 할멈의 지휘 아래 시아버지와 머슴들은 대나무 칼로 조심스럽게 백룡죽을 다듬었습니다. 딱딱한 껍질을 벗겨내자 그 안에서 우윳빛 같은 진한 수액이 배어나왔습니다. 연화가 준비한 항아리에 그 수액을 한 방울씩 모으자 금세 항아리 하나가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수액을 조금 찍어 맛보았는데 눈이 휘둥그레지며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꿀보다 더 달고 박하보다 더 시원하구나. 입안에 넣자마자 기침이 뚝 텄는 것 같아. 시어머니의 말대로 수액의 향기만 맡아도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상쾌함이 느껴졌습니다. 손질된 백룡죽의 속살은 얇게 저며져 가마솥에 넣어졌습니다. 장작불이 타오르기 시작하자 부엌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조차 평범하지 않아 냄새를 맡은 집안 사람들은 피로가 싹 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화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조절하며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 내 덕분에 우리 식구들이 모두 건강해지겠구나. 고맙다. 아이도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부드럽게 태동하며 화답했습니다. 금옥은 연화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장작을 넣어주며 쑥스러운 듯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이거 다 다려지면 나도 한 그릇 줄 거지. 나 요즘 기운이 없어서